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9월 8일 이 추석 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셨습니다. 그 왕위를 이은 찰스 3세가 10일 영국의 새 국왕으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여왕은 영연방 53개국 중에 군주국으로 남아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의 국왕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2년 6월에 871년이죠. 이 알프레드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천년왕국의 61번째 영국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은 2차 대전 이후에 와해될 수 있었던 영연방, 말하자면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완성됐던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은 과학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1000년 뒤에 이 역사가들은 오늘날 말이죠. PC와 휴대폰 그리고 다채널 영상 시대를 연 20세기 후반을 혁명의 시기로 기록할 것입니다. 전 시대, 후 시대 이렇게 나누겠죠. 정보의 양과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말입니다. 이제 세계는 국가의 개념부터 통치 구조까지 모두 바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전인축의 신군주론에도 얘기했는데 이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쩌면 20세기를 대표하면서 이 군주 시대를 상징하는 마지막 인물입니다. 어떻든 찰스 3세는 10일 11시에 영국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버킹엄 궁 앞에 모인 시민들은 신이여 국왕을 보호하소서, God save the king 이렇게 외쳤습니다. 19일 장례식은 아직 멀었지만 영국 곳곳의 조기가 내리시고 정상적으로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영국을 거쳐서 그리고 유엔 총회 갔다가 캐나다로 간다고 하는군요. 정보의 양과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런 정보 홍수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정치 모습을 바꿉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일찍이 21세기 권력 투쟁은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정치를 통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놀라운 해안입니다. 그는 정치고라는 승부보다 이 대중 조작으로 만든 이미지로 승부하는 감성 정치의 범람을 경고했습니다. 감성 정치의 범람.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대중민주주의에서 대부분의 선거는 감성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정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이른바 매스 매니플레이션 이렇게 부르는 대중조작, 이 대중조작이 승패를 가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중은 선동으로 조작됩니다. 심한 경우에 교묘한 거짓말과 편가르기 같은 정략으로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이 벌이는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기극을 지휘하는 자는 마치 인형의 줄을 걸어 조종하는 인형조종자, 와이플러라고 하죠. 이 인형조종자와 같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줄을 당겨서 밑에 있는 인형들이 줄 당기는 데 따라 노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인형조종자는 철저히 사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나 배후조종으로 창출하는 인물 역시 이념이나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판을 한번 볼까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는 모두 지금 민생을 말합니다. 사실 지난 30년 문민정부 언제나 그랬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정기국회 역시 여야 모두 민생 입법을 다짐했습니다. 민생이 입에 발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말하는 민생의 의미부터 다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노랑봉투법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재명이 기소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지금 맞불을 놨습니다. 솔직히 김건희 특검법이 억지이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억지 외엔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협치는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여야 간에 벌어지는 강대강 대치를 해소할 길은 이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에 따라 붙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따라 붙는 여러 혐의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수사입니다. 예컨대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의 배임 의혹을 무슨 소리 지우겠습니까? 이제 와서 말입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특혜를 수사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배임 의혹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보았듯이 혐의가 드러났을 때 민주당이 아무리 반발해도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망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9일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무책임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는 것이 당연하다. 경찰이 절도 혐의자 벌써 조사하면 도둑 탄압인가? 어째 좀 비유가 이상합니다. 이 권성동이 말이 아니라도 이재명 스스로 당군 일의 최대 취직이라고 자랑하던 대장동에 대해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급 직원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권성동의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못 믿을 거짓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9월 8일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이 고의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은 과거 2018년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극적으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이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소위 재판 거래 의혹 사건입니다. 이재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신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의혹이 상대 후보로부터 제기되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2019년 9월 2심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형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경우에 민주주의의 중요 원칙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법이 제한해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 재밌는 논리였습니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원장 김명수가 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제가요, 적어도 100분 토론 같은, 그래, 심야토론, 100분 토론, 시사토론, 뭐 이런 가불토론, 이런 온갖 토론들, 이걸 한 200회를 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느닷없는 질문도 받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때 놀라서 한 말이 거짓말일 경우에 그것이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소극적 거짓말은 처벌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판결입니까? 이를 조금만 더 확대하면 모든 소극적 범죄는 고의성이 없거나 약해 가불성 있는 범죄가 되지 못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닿게 됩니다. 제가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을 무슨 수를 썼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대부분이 다수가 찬성해서
결국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드시 이건 확인해야만 합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반대를 했는지 말입니다. 당시 홍준표가 페이스북에서 질타한 말이 이렇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소된 허위사실 유포는 어떤가요? 언론이 전한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토론 과정에서 즉흥 발언한 것이다. 이 김문기 처장 관련 허위사실은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면서 적극적 지속해서 말한 것이다. 토론회가 아니라 방송 이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다르다. 제가 확인해 보니 결국 작년 12월 SBS에 출연해서 이 김문기는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치명적 범죄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한 현장은 토론회도 아닌 단순한 방송 출연인데다가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이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혐의 입증에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를 알았고,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골프도 같이 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가서도 골프를 같이 쳤더군요. 더욱이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문기 씨 사망 후에 이재명이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고의적인 허위 발언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즉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도 제가 보기엔 명백히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 또한 국토부가 보낸 공문이 있었는데다가 이재명이 발언을 한 장소가 바로 국정감사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국감은 전국에 중계가 됐죠. 그러자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7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인 169명의 명의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특검이라는데 수사 범위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의혹 등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권력 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다. 과연 그렇습니까? 원내대표 박홍근은 최고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혐의와 불성취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물론 저 역시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솔직히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제목의 번역부터 엉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특검을 할 만한 내용인가요? 과거 조국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인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특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조차 받지 못하게 막은 사건이죠. 그리고도 아직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사건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 수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여야와 조를 떠나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물론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건들에 대한 특검은 모른 채 하면서 한낱 주가 조작 사건을 특검하자며 맞불로 놓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영 논리에 빠졌다 해도 부끄러움을 알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다급해진 쪽은 지금 이재명입니다.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보다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고 나아가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지난 대선에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도 잃습니다. 국회법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비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을 하는데 비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판결 확정 뒤에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만으로 이재명은 자신이 입은 방탄조끼를 거의 다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반환받은 선거기탁금과 그리고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 이재명은 의원직에서 쫓겨나면서 비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자신은 돌려받은 기탁금 3억 원을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비용 약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대정부 질문이 볼만하게 됐습니다. 9월 28일과 29일로 예정된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주당이 무슨 칼을 빼들 것인가 관심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검찰에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채 5줄도 안 되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 백인동 사업 토지 용도 상향은 국토부 협박을 받아 한 것이다. 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이재명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지난 9월 10일 뒤늦게 답변을 보냈죠. 그러면서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보낸 서면 답변서의 내용은 5줄도 채 되지 않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세상을 참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에 푹 빠져있는 이준석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정진석은 사사건건 대드는 이준석에게 참 질렸을 것입니다. 이준석 초선이나 해보고 말하라고 했다가 이준석이 꼰대 정치라며 적강 내뱉은 말 당대표 해봤냐 이런 말에 할 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은 이준석과 저 같은 아웃사이더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 겨우 이긴 기괴한 선거를 치렀다. 압도적으로 이길 것인데 조금밖에 못 이긴 기괴한 선거를 치렀다. 이 말 누가 한 말일까요? 놀랍게도 이준석이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노력 등으로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윤핵관의 농간으로 자신과 윤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겨우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가까운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선거 초반 이준석의 두 번에 걸친 가출 등 목리와 막판 이준석이 일으킨 불필요한 젠더 갈등으로 0.73%포인트 박빙의 승리를 했다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저 같은 사람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대선 때 누가 표를 얻는 데 기여했는지 누가 표를 까먹게 했는지 분석을 잘해야 하는데 행상은 둘째치고 농공도 제대로 못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농공행상인데 공을 논하고 상을 준다는 것인데 행상은 둘째치고 농공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윤핵관이 나를 들이받으면 지지율이 내려갔고 나와 손잡았을 때는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게 팩트다. 참 재밌습니다. 윤핵관이 자신과 충돌했을 때 지지율이 내려갔다. 맞죠? 그렇죠. 두 번이나 가출하면서 문자 그대로 개판을 쳤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이준석을 다시 포용했을 때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됐죠.
그게 팩트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준석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자신을 포용했을 때는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자신을 내쳤을 때는 지지율이 내려갔다. 그게 거꾸로 아닌가요? 내친 게 아니고 본인이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대통령과 덩치시키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사태를 지켜본 수많은 눈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는 못된 버릇이라고 할까요? 나는 이준석이 한껏 날아올라. 왜 기계체조 할 때 도마 아시죠? 한껏 날아올라. 공중제비를 보였지만 그가 어떻게 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 제대로 착지를 못할 테니 말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미 끝나기 때문입니다. 정도를 긋지 않은 청년 정치인의 비극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천둥 벌거숭이들. 이준석 퀴즈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들 개개인은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참신해 보이는데 하는 말들이 제가 보기엔 조금씩 이상합니다. 상금 부대변인을 했다는 신인규가 10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그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대선과 지선을 모두 승리한 장수가 이준석 대표라는 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지에서 3번이나 도전했다가 낙선한 사람에 대해 초선이나 해보라든지 질풍노도라고 폄하하는 것은 나이와 경험으로 상대를 짓누르려는 꼰대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언제부터 노은병이 그렇게 험지였습니까? 어떻든 이 말은 초선이라도 해보라는 정진석을 정면에서 공격한 말입니다. 그 공주가 얼마나 어린 선거구인지 이분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은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제안했던 윤핵관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락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당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락산에서 힘드니까 좀 쉬운 팔공산에서 스승인다고 한다. 초선이라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 말하자면 지금 떠도는 얘기가 있죠. 노은병을 떠나서 대구 모 지역으로 자기 지역구를 옮기겠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자 신인규는 정진석 위원장이 노원에 출마한다면 다능컨대 이준석 대표가 얻는 44%의 절반 정도를 겨우 얻을 것이라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차마 험지에 도전할 용기도 없이 아버지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아 11세를 누린 집안의 자제께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보이는 이전 투구는 이제 신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준석이 최근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내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을 키워서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한동훈과 이준석 지지층은 완전히 다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이준석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좋아하는 층은 주부층이 많고 이준석은 2030 인터넷 커뮤니티 세대다. 보안적으로 삼으면 모를까? 대체제는 말이 안 된다.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배운 겁니까? 컴퓨터학을 배운 게 아니고요. 대체제 보안제의 개념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요? 아마도 이준석은 박정희 시대 40대 기술원으로 일세를 풍미했던 YS처럼 자신을 국민적 정치 스타로 여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기에는 너무나 한 일이 없는, 말하자면 좌파 권력과 단 한 번도 각을 세우지 못한 보수 야당의 당대표였을 뿐입니다. 그는 문재인 권력을 공격하는 대신 수없이 방송에 나가 내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내부 총질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0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0.4%, 그리고 부정평가는 그 2배가 넘는 63.6%입니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에서도 부정평가가 54.1%, 긍정평가가 39.8%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62.7%가 필요하다. 그리고 32.4%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묶어놓고 보면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8.5%, 그리고 국민의힘 34.5%, 정의당이 6.6%였습니다. 보수 정당은 이처럼 정권을 창출하고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이야말로 보수를 재건하기 딱 좋은 리뉴얼하기 딱 좋은 적기입니다. 지금까지 전훈식이었습니다.